미국과 한국, 세계 각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혜신입니다. 오늘도 당연히 미국 대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지 될 텐데요. 밥 슈럼이라는 USC 대학의 교수가 요즘 여러 매체에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요. 미국은 정치 역사에 있어서 수십 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때가 있다. 그러나 단 하루에 수십 년 동안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적도 있다. 어느 쪽일까요? 지금은요. 그리고 이제 그 버지니아 대학교, 유니버시티 오브 버지니아에 조금 초당적인 그 정치 어떤 그 그룹이 있습니다. 그 그룹의 컨딕 교수는 카일 컨딕 교수입니다. 버지니아 대학교의 정치센터거든요. 비교적 뭐 이쪽으로 저쪽으로 기울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카일 콘딕 교수의 말을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하루 동안에 수십 년 동안 안 일어났었던 많은 일들이 일어난 것 같은 미국. 지난주 딱 일요일이었죠.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하겠습니다. 한 뒤에 하루 이틀 사이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정치 분석가와 예측가들은 11월 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길까? 카멜라 해리스 민주당의 사실상의 대선 후보가 이길까? 예측하기 거의 불가능해졌고 예측하기 피합니다. 알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역사적으로 전례 없는 일이기 때문에 물론 현직 대통령이 한번 1968년도에 린든 B 존슨이 베트남전에서 엄청나게 실패한 것이 월터 크론카이트라는 그 방송인에 의해서 저널리스트에 의해서 폭로가 된 뒤에 본인이 이제 재선에 나갈 수 없게 됐잖아요. 그때 이후에 처음인 겁니다. 그때는 그래도 3월이라도 됐죠. 지금은 민주당 전당대회 8월 19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 사람들은 눈을 감고 날아다니고 있다. 이 블라인드 상태에서 플라잉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눈이 먼 채 날아다니고 있으니까 얼마나 예측하기가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공화당은 딱 이 시사만평을 하나 보시면요. 전체적인 트럼프 캠페인이 지금까지 Biden is old. 바이든이 너무 늙었어. 코끼리가 딱 이렇게 해왔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트럼프보다 20년이 젊은 카멜라 해리스, 59살. 부통령이 바이든을 이어받게 되니까 플랜 B가 있어야지 되는데 아래 보시면 플랜 B? There is no plan B. 우리는 이게 전부 우리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올인을 했다는 시사만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또 이런 시사만평도 나오죠. 더니, 그 더널드 뭐 애칭으로 부르는 거죠. 더니 하면서 더니의 그 정말 그 불안한 그 방이잖아요. 해서 딱 카멜라 해리스가 등장을 합니다. 더니, it's me. 나야 나. 너의 가장 큰 악몽, 스트롱하고 파워풀한 유색 인종 여자잖아. 더니가 그랬더니 더니가 마음이 해버리고 마네요. 또 하나의 시사만평 보겠습니다. 우선 일단 아직 어떻게 갈지 우리가 눈을 감은 채 날아다니고 있다 하는 버지니아 대학교의 교수의 말도 있지만 지금까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스타트할 때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왔었던 것들, 여성 혐오라는 것, 그 뒤에는 인종차별주의, 나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쭉 캠페인을 해왔는데 이 모든 것들이 참 딱 그 지금 카멜라 해리스에 맞아들 수도 있는 거고 끌고 가기는 스타트 이 시점에서 굉장히 무거워진 거죠. 그러나 선거가 100일 정도 남았다는 것은 앞으로도 너무 많은 변화가 있고 놀랄만한 일들, 저도 놀라고 여러분들도 놀랄만한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은 어떤 순서로 진행을 해드리냐면요. 우선은 그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한 뉴스들이 많아서 좀 점검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부통령 후보인 JD 벤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순서가 카멜라 해리스의 허니문 기간이잖아요. 물론 모든 허니문은 그 기간이 끝납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 허니문 기간 끌고 어느 정도 끌고 허니문 근데 선거 끝날 때까지 그 계속 끌고 간 그런 후보도 있기는 있어요.
제일 중요한 여론. 선거는 보통 덧셈의 선거라고 얘기하지 뺄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이 적용되는 층을 넓혀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 카멜라 해리스 후보가 해야지 될 일. 트럼프는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가? 해리스를 이기기 위해서. 이런 순서로 오늘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가장 궁금하신 것 가운데 하나가 총상 문제 이슈가 있었잖아요. 여러분께서 혹시 미국에 살고 계시던 한국에 살고 계시던 주무시는 동안에 이 총상 문제는 FBI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암살 시도에서 총에 맞은 게 아니지. 더군다나 벤자민 네탄야후와 어제 본인의 집에서 만났는데 그 반창고도 뗐거든요. 뗐는데 상처가 보이질 않습니다. 너무 빨리 아물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어머, 저 총알이 관통을 했다고 하는데 스쳐갔다는 얘기요? 총알이 스쳐간 거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을 했었던 크리스토퍼 레이라는 연방 수사국장이 뭐 파편일 수도 있지. 딱 총알이 귀를 뚫고 귀를 구멍을 뚫었다기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많은 이슈들이 있었고 뉴욕타임스는 비디오를 정밀하게 분석한 결과 20살의 용의자가 8발을 AR-15을 발사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그 총알이 스치고 지나간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뉴욕타임스입니다. 팍스의 결론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FBI 연방수사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그 총알이던 메이비 총알의 파편이던 무엇이 되었건 뭐 마찬가지다. 총알이나 총알의 파편이나 마찬가지다. 라고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총알이던 총알의 파편이던 총알자가 들어가는 것은 맞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시 펜실베니아 그 지역 버틀러로 가서 선거 유세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도 트럼프 쪽에서는 사실은 이게 의료 기록을 제대로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한 뭐 일주일도 더 지나서 전에 논란이 많았던 트럼프의 백악관 주치 그 러니 잭슨이라는 지금은 텍사스의 하원 의원이죠. 그 사람이 그냥 간단하게 뭐 너비는 2cm 그리고 한 4분의 1인치만 더 들어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 정도가 됐지? 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어쨌든 연방 수사국에서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벤자민 네탄야후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화해했습니다. 전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주 뭐 못할 말, 예를 들어서 벤자민 네탄야후에게 뭐 드세요? 뭐 이런 식으로 딱 이응자로 시작되는 것 있죠? 그런 식으로 바이든이 당선되고 나서 뭐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축하 인사를 했다고 딱 그 앙심을 품고 있었는데 어제 벤자민 네탄야후가 와이프랑 같이 딱 그 마랄라고에 도착을 했더군요. 그리고 뭐 회의하는 테이블에도 트럼프의 오른편 옆에 이 벤자민 네탄야후의 와이프가 앉아 있고 건너편에 벤자민 네탄야후 그리고 다른 관계자들이 앉아 있고 그렇게 회의를 하던데 딱 얘기하고 나서는 우리 너무 서로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가자 지구에 대한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이제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거의 확정이 됐죠. 카멜라 해리스가 얘기한 건 너무 이스라엘에 무리하다. 그 얘기한 것이라는 게 이스라엘이 주권을 보존을 할 권한이 있지만 가자 지구 사람들 저런 그 대량 학살이나 굶주림은 용납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한 말입니다. 그 말이 이스라엘의 굉장히 무례한 발언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가 언제 사이가 나빴지? 네탄야후와 내가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아니거든요. 지금 몇 년 만에 처음 만나고 대화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 시그니처 간단합니다. 내가 당선되면은 모든 게 너무 빨리 해결될 겁니다. 그런데 내가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으면 중동에서 큰 전쟁이 일어나고 제3차 대전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2차 세계대전 이후 어느 때보다도 3차 세계대전에 가까워졌습니다. 하도 이런 말을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사실은 정말 어려운 때가 와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는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일까 할 정도로 늘 리피트, 반복되는 그런 얘기죠. 이 자체가 뉴스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변하지 않을 것이고 반복된 언어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상대가 그동안은 나이가 너무 많고 일일이 대응하고 나서서 대응하고 하는 것을 하지 않았고 하지 못했지만 카멜라 해리스는 즉각 대응을 하고 한다는 그런 게 이제 다르다는 거죠. 또 어제 보수적인 기독교 단체 터닝 포인트 액션에 가서 버니 샌더스가 온건해 보일 정도로 카멜라 해리스는 굉장히 극단적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지방검사, 캘리포니아 검찰총장, 연방 상원의원, 부통령 일대 모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했고 이건 이제 뒤에 조금 기회가 있으면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은 이제 내슈빌에서 열리는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합니다. 트럼프가 전에는 비트코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본인이 이제 후원하는 사람들이 막 비트코인 관계자들 생기고 하니까 갑자기 돌변했죠. 그래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두움 내지는 혼란을 막기 위해서 규제 같은 것을 만들고 있잖아요. 이걸 이제 본인은 반대 방향으로 가겠다 하니까 비트코인 관계자들이 굉장히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6월 달에 이제 비트코인 관련자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나고 나서 이제 트럼프에게 투표하시오. 비트코인이라든가 암호화폐에 투자하시는 분들 이렇게 촉구하는 소셜미디어 글도 썼습니다. 사실은 카멜라 해리스가 샌프란시스코가 기반이기 때문에 기술업계와는 오랜 동안 그 돈독한 관계인 것도 맞죠. 그래서 카멜라 해리스도 아마 그 며칠 안에 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이런 그 암호화폐 관계자들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암호화폐 관계자들은 좋겠어요. 트럼프도 손짓하고 카멜라 해리스도 손짓하고. 여기까지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 관한 레이티스트 뉴스였고요. 이것도 아주 선거 내내 이슈가 될 것 같은데 JD 벤스 공화당 부통령 후보에 관한 여러 가지 과거 발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과거 발언이라고 해봤자 가장 오래된 게 몇 년 전입니다. 2, 3년 전. 그에 비해서 공화당에서 공격하는 카멜라 해리스의 과거 검찰 때, 그럼 검찰 때라면은 그거는 1990년대예요. 2000년대부터는 이미 카멜라 해리스가 샌프란시스코 검사를 2004년도에 했지만 그게 이제 201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검찰총장이라는 캘리포니아주의 법무장관을 했기 때문에 지금이 2024년이잖아요. 그래서 그 카멜라 해리스에 대해서 하는 많은 얘기들이 요즘 것도 있지만 옛날 것이 많은데 이 부통령 후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어떤 방향으로 국정을 이끌어갈 것인가에 맞게 선택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몇 년 사이에 했었다는 발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가운데서도 참 이래서 알 수 없다니까요. 터커 칼슨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도와주려고 얼마나 지금 노력을 합니까? 그전에는 트럼프는 말하자면 쓰레기야 이런 얘기들을 친구들과 막 이렇게 막 메시지로 주고받고 나서는 그리고는 언제 그랬냐? 텔레비전에 나와선 트럼프 훌륭해라고 하다가 또 뒤에 가면 쓰레기야. 나 저 인간이 하는 말 하나도 안 믿어. 션 해니티도 마찬가지고 로라 잉그램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터커 칼슨이 가장 심했죠. 이렇게 가장 심하게 하는 사람이 또 나설 때는 가장 심하게 가까이 나섭니다. 이번 전당대회는요. 터커 칼슨이 주요 인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터커 칼슨이 지금 트럼프를 돕고자 맨 앞에 섰는데 터커 칼슨이 JD 벤스와 몇 년 전에 그 박스에서 쫓겨나기 직전이에요. 인터뷰를 할 때 JD 벤스 공화당 부통령 후보가 민주당 사람들 이름을 쭉 대면서요. 카멜라 해리스 그리고 핏 브리지어지 부통령 후보군에도 올라 있는 교통부 장관이죠. 그리고 알렉산더 그 오카시아 콜테스 이런 이제 그런 세 사람을 딱 이름을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콜테스, 핏 브리저즈, 카멀라 해리스 이런 민주당 사람들은 민주당 인간들 어떤 때는 재벌 기업도 그렇지만 아주 아이 없는 고양이들 이런 고양이 레이디들이 나라를 운영하고
나라를 너무 비참하게 한다. 그로 인해서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들은 아주 몹쓸 사람이라는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카멜라 해리스가 이제 스텝도러와 한 사람은 아들이고 한 사람은 딸이더군요. 2014년도에 헐리우드의 유명한 주이시 변호사와 결혼을 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을 키우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 그리고 핏 브리저지는 동성애자지만 쌍둥이를 입양을 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후보 자체만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 자체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스텝파더들은 어떡합니까? 다른 입양해서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은 아이를 낳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은 또 낳지 않은 게 아니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핏 브리저지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만, 아이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뭔가 인공수정이라든가 입양을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얼마나 많은 유권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마음에는 이제 이게 못을 박는 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핏 브리저즈라든가 이런 사람들, 또 카멜라 해리스의 남편, 유명한 영화 배우, 이런 사람들이 다 나와서 비난을 하니까 이 JD 벤스가 제가 그런 분들을 비난한 게 아니라요. 민주당을 비난한 거죠. 민주당이 반가족적이기 때문에 나라를 망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반가족, 반자녀. 엄마 아빠가 되는 게 얼마나 많은 시각을 주는데 중요한데 그게 안 되겠다고 하더니, 근데 이거는 제가 한번 방송 때 말씀드렸지만 개인의 선택이고, 그리고 개인의 사정이 있고 선택이 있고 하는데, 모든 사람들을 다 엄마 아빠가 안 됐다고, 투표권도 덜 줘야지 된다고 하고, 나라를 망쳐먹는다고 하고, 이러면은 상식적인 사람이면 누가 거기에 완전히 동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신 분들이 너무 힘든 과정을 많이 거치니까 보다 성숙한 인간이 될 수 있고, 시각이 다양화될 수 있고, 그에 비해서 아이를 낳지 않았거나 낳을 수가 없었던 그런 사람들은 나름대로 또 이 아이도 내 아이, 이 아이도 내 아이 하니까 굉장히 공평한 마음을 갖고 이기심이 좀 줄어들 수 있거든요. 삶을 판단도 공평하게 하고. 그런데 무조건 아이 낳는 사람들만 좋다. 이게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JD 벤스의 가족관은 어떠냐면요. 여자는 집에서 아이를 키워야지 된다. 그리고 남자가 벌어서 그렇게 사는 가정이 가장 이상적이다. 이게 그 의사당 폭동 사건 때 막 폭도들을 지지하고 있었던 조 샤울리, 그 의원과 미주리주의 의원과 같은 생각인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45살. 현대는 여성들도 그 이상적이라는 것도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지. 또 딸을 둔 어머니들은, 그래도 너의 일을 하면서 해야지 된다. 어차피 인간은 두 가지를 다 완벽하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머니들은 또 어머니들이 못다한 그런 것들 때문에 딸들에겐 일을 하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조시 아울리가 45살 된 연방 상원의원이고, JD 벤스는 39살 된 연방 상원의원입니다. 오하이오주의 부통령 후보.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여자는 집에서 아이만 키우고 남자가 돈을 벌어서 이렇게 해야지 된다. JD 벤스와 와이프 사이에는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와이프는 일합니다. 돈 엄청 잘 벌었죠? 테크 업계에 아주 진보적인 테크 회사들을 변호해서, 본인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남들에게는 이러한 것을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권자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유권자를 비난을 하면, 이게 우리가 힐러리 클린턴 때 봤잖아요. 아니 어떻게 트럼프 같은 사람에게 투표를 할 수가 있지? 완전히 무슨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도, 그거는 이제 후보자의 지지자를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공격이 힐러리 클린턴 때 많이 어려웠었던 것을 지금 JD 벤스가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다. 이런 얘기들을 조금 하고는 있고요. 그리고 또 JD 벤스가 또 다른 그 오디오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몇 년 전에 친구가 이제 성전환 수술을 했어요. 그 JD 벤스 친구들 가운데서 마약장애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공화당의 표현대로. 그 동네에서 살았을 때, 어렸을 때 그런 마약하고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본인도 어렸을 때 했었고. 그런데 이 오랜 성전환을 한 친구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 트럼프는 선동가다. 이거는 점잖은 말이죠. 미국의 히틀러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 프라이드 퍼레이드에 가봤더니 실망스럽다. 이건 이제 동성애자들 퍼레이드요.
뭐 경찰을 싫어한다 이런 말도 했었고 미성년자 성치료에 대해서 비난하면서 그 친구와는 관계가 이제 끊어졌답니다. 여러 가지. 아무튼 JD 벤스가 이게 바이든 때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젊고 그리고 백인 노동계층을 끌어올 수 있다고 판단을 했으니까 백인 나이든층 이런 계층은 또 바이든을 지지를 많이 했으니까요. 해리스보다 카멜라 해리스보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지금 JD 벤스가 갖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탁 문화 전쟁이라는 횃불을 넘겨주면서 JD 벤스를 부통령 후보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 횃불을 탁 물려받고 있는데 이게 이제 딱 문제가 이렇게 불거지는 게 되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JD 벤스가 한 얘기들이 너무나 지금 문제를 많이 일으키니까 보통 이제 대통령에게 사람들이 뭐 아이 같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대통령이 가방에 기저귀도 넣고 우유병 장난감도 넣고 그리고는 뭔가 아이를 달래고 있네요. It's too late to 그를 포기하긴 너무 늦었나? 지금 공화당에서 지금이라도 후보를 교체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여자에 대한 혐오성 발언을 너무 많이 했고 낙태 문제, 뭐 강간당해도 낳으라는 거잖아요. 근친상간이어도 아이를 낳아라. 이런 얘기를 이 젊은 사람이 하니까 이거 너무 늦었나? 지금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가장 사실은 핫했었던 이슈는 카멜라 해리스 후보인데 공식 출마 선언서에 서명을 했고요. 바이든 대통령 부부 my friend 하면서 서로 전화 통화하고 미셸 오바마와 바이든 대통령의 부부가 아니라 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와 통화를 하고 이제 이번 주에 또 만나기도 하고 선거 유세를 함께 하기로 했잖아요. 오바마 지지 받으면 민주당에서 모든 절차는 끝낸 겁니다. 민주당은 아니지만 한 사람 정치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아직까지 공식 지지를 하지 않았는데 버니 샌더스입니다. 무당파고 버니 샌더스가 오늘 아침에 이제 텔레비전 쇼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내가 아직까지 카멜라 해리스를 공식 지지하지 않는 것은 내가 카멜라 해리스가 당선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일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도 트럼프의 당선을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지지까지 가기에는 카멜라 해리스가 노동계층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면 그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당연히 뭐 메디케어와 사회보장제도 이런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카멜라 해리스는 에이시안 아메리칸으로서도 첫 번째 대통령이고 제가 혹시 방송할 때 최초의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라고만 하고 여자자를 안 붙였었던 적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은데요. 최초의 아프리칸 아메리칸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 안 계십니다. 오늘의 미국을 보고 듣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그러나 최초의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자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고 사우스 에이시안, 그 남아프리카, 엄마가 인도계니까 아빠는 자마이카계 그런 최초 또 여성이고 이런 정말 대단한 역사적인 시점에 있죠. 미셸 오바마가 전화해서 이거 역사적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그래서 유권자들은 어떤 느낌이 됐냐면요. 야, 정말 두 노인 사이에서 한 노인은 81살, 한 노인은 78살. 그래도 78살은 조금 뭐 건강해 보이기는 했는데 그게 다 바이든이 있었을 때의 얘기입니다. 바이든이 나가고 나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너무나 대조가 선명합니다. 나이로서도 그렇고 남자 여자로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 트럼프를 혼돈, 자유를 빼앗아가고 두려움을 심고 분열을 하는 사람. 이걸 카멜라 해리스가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에 비해서 카멜라 해리스는 나는 프리덤이다. 자유다. 라고 얘기를 하죠. 더군다나 이 젊다는 것은 영국의 아주 지금 유명한 가수의 유명한 노래 뭐 이런 것을 상징을 하거나 아니면 또 미국의 뭐 가수 뭐 비욘세 같은 사람의 프리덤 이런 노래를 딱 틀면서 나오고 광고도 그렇게 그런 노래들을 바탕으로 제작을 하잖아요. 그만큼 카멜라 해리스가 젊어 보이는 것을 지금 상당히 강조를 하고 그것 때문에 젊은이들 사이에서의 지지도가 카멜라 해리스와 트럼프 전 대통령 60%대 뭐 40%이 정도 되거든요. 더군다나 민주당이 지금 너무 열기가 대단합니다. 근데 이게 위험할 수도 있어요. 너무 민주당의 열기가 대단하면 또 무당파가 보기엔
아, 좀 지나친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열광적인 그 민주당원. 그동안 민주당이 너무나 바이든 대통령 때문에 축 처져 있던 때 6월 27일에 후보 토론에서 너무나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봤기 때문에 야, 끝났다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공화당도 전당대회에서 그래 바이든이야 바이든 하고 바이든만 열심히 쳤는데 그게 다 도로 헛수고가 돼버린 지금 이 시점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카멜라 해리스가 나오니까 무슨 말을 하던 어디에 카메라가 비춰지던 바이든 그 대통령과는 비교할 수 없이 흥미로워지고 활력이 있어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언제 또 내리막길이 있을 수도 있겠죠. 내려갔다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카멜라 해리스는 분명히 지금 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쉬운 길은 아닌 거예요. 워낙에 지지도도 낮았고 호감도도 낮았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그 후보 토론 이후에는 바이든이 뭐 한 트럼프보다 6%까지 끌려다녔었거든요. 이 격전지에서도. 그걸 카멜라 해리스가 거의 극복을 했고 어떤 주는 동률이거나 조금 높게 어떤 주는 아직까지 트럼프가 앞서가지만 약간의 그 오차 범위 안에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해리스는 지금부터 정치적인 시험을 겪어야지 될 텐데 다음 주에 뭐 당장 8월 7일쯤이라고 하니까 다음 주가 될 가능성이 높겠다고들 보는 것 같아요. 부통령 후보를 선정을 해야지 되고 8월 중순에 전당대회가 있고 9월 달에는 토론이 있을 텐데 여론을 좀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거가 덧셈이다 하는 건 여론에서 가장 많이 드러나는 거죠. 점점 나를 지지할까 말까 했었던 사람들을 나 쪽으로 끌어오는 거. 그런 사람들을 뺄셈으로 빼내버리는 게 아니라 바이든 때는요. 민주당 선거 관심 있어 하는 그런 민주당 사람들이 37%, 해리스로 딱 바뀌고 나니까 81%가 됐습니다. 그러나 it comes to pass,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지금과 같은 열기를 계속 가지고 갈 수는 없겠죠.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가지고 갈 수 있겠지만, 그리고 바이든이요, 2020년도에 당선될 때 유색인종 지지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유색인종 70%가 바이든을 지지를 했어요. 그러다가 2024년도에는 51%로 줄어들었거든요. 그 유색인종 가운데서 흑인과 히스패닉이 많이 트럼프 쪽으로 갔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경제 등등. 그런데 해리스가 들어오고 나서 일주일도 안 됐는데 그 51% 바이든이 갖고 있었던 유색인종으로부터 받은 지지율을 63%까지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바이든이 받은 70%는 아니지만 지금 7% 남았잖아요. 여기를 향해서 매진을 하겠죠. 흑인표야 뭐 당연히 본인이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니까 조금 받기가 쉬울 것 같기도 하고 에이시안 아메리칸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에이시안 아메리칸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선거입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너무 늙어 보이고, 이 카멜라 해리스가 젊어 보인다 해서, 그리고 특히 인도계인 엄마가 암 전문가였고, 아빠는 경제학자, 지금 스탠포드의 석좌 교수, 어머니는 2015년인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키웠어요.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해서. 그런데 엄마가 들려주시던 그런 스토리들, 뭐 예를 들어 말 안 듣고 뭐 이럴 때 네가 어디서 나무에서 뚝 떨어졌는 줄 알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유 뭐 그런 식으로 뭐 코코넛 나무에서 엄마가 뚝 떨어졌는 줄 알아?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그걸 막 이 틱톡 같은 데서 만들기도 하고 퍼뜨리고 있는 그래서 좀 젊은 활기가 돌고 있다. 팍스뉴스의 여론조사를 보죠. 해리스가 펜실베니아와 미시건 두 군데 다 스윙 스테이트입니다. 트럼프와 동률입니다. 49%. 위스콘신에서는 1% 뒤졌고요. 이게 7월 22일부터 24일 사이까지 1046명의 등록된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펜실베니아에서는 1034명, 미시건에서 1012명. 오차 범위 아니에요. 3%포인트. 월스트리트저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을 전체적으로 2%포인트 앞서고 있다. 많이 따라잡은 거예요. 뉴욕타임스와 시에나의 여론조사도 트럼프가 해리스에 비해서 1% 앞서가는 거잖아요. 바이든이 한참 뒤지던 것을 한 5% 정도는 따라잡은 것 같습니다.
YouGov 영국 여론조사, 새로운 그 여론조사 보면은 이게 이제 또 그 카멜라 해리스에게는 좀 악재가 될 수도 있는데, 여성 대통령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답한 사람이 2015년 이후에 9%가 줄어들었다고 하네요. 그때가 이제 막 힐러리 클린턴 나왔을 때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 이렇게 아무튼 된 거예요. 이번에 54%는 여성 대통령 맞이할 준비가 돼 있다. 30%는 노. 여기서부터 남녀 차별을 받는 거예요. 남자가 대통령이 된 게 이상해? 이런 질문 안 하잖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카멜라 해리스가 부통령 후보를 남자를 선택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이건 이제 등록된 유권자 1170명을 대상으로 화요일과 수요일에 진행된 여론조사로 오차 범위는 3%포인트입니다. 자, 시사 만평을 하나 보십니다. 카멜라, It's your turn to drive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그 자동차 바퀴도 떨어져 나가고 아주 그 힘든 상황에서 번호판 보니까 바이든 해리스 2024에서 본인은 이제 낙하산 타고 탈출하고 해리스에게 추락하는 곳으로 가라. 아마 이 시사 만평을 그린 사람은 굉장히 이제 어두운 면을 부각을 시킨 것 같고,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그렇고 카멜라 해리스와 허니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뭐 이런 것. 그래서 이 허니문 관계를 깨려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트럼프의 창 막 찔러보는 거예요. 뭐 당연히 카멜라 해리스도 방패로 막고 있겠죠. 첫 번째, 너무나 급진적인 사람이다. 2019년도 그리고 오디오 같은 것도 있어요. 2019년도는 카멜라 해리스가 처음에 빨리 떨어져 나갔거든요. 그때 잘 못했어요. 예비선거 때. 해서 바이든과 막 이렇게 얘기하고 할 때 서류 미비 입국자를 범죄화하는 것을 비범죄화하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공화당에서 볼 땐 저건 엄청난 급좌인 거죠. 그리고 오일 시추를 금지하는 이런 것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검사를 했다 등등 급진적이다 하는 것. 두 번째는 바이든의 모든 부담을 다 가지고 가는 것. 이민과 인플레이션, 인기 없는 이슈에서. 세 번째는 조지 플로이드라고 백인 경관에 의해서 거의 구분을 목졸림을 당하고 숨진 그 케이스 있었잖아요. 그래서 막 Black Lives Matter, 나중에는 White Lives Matter까지 이 흑인들 생명 정말 중요해하는 시위 같은 거 있었을 때 뉴욕 어떤 방송국과 인터뷰에서 카멜라 해리스가 경찰 개혁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타당하고 그 경찰 개혁을 해야지 된다라기보다는 우리가 경찰 예산을 살펴보고 예산이 올바른 그 배당 순위로 됐는지 그걸 따져볼 필요가 있다. 많은 도시들이 경찰을 군대화하면서 거기에 돈을 많이 집어넣으니까 공립학교 예산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경찰 기금을 삭감한다. 그럼 법과 질서가 깨져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는 저는 그때도 뉴스를 했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하고 있는데 도시들이 경찰을 군대화한다. 이 얘기는요. 미국의 국방부에서 오바마 이후에는 뭐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오바마 때 특히 그런 걸 많이 했습니다. 전쟁을 막 사람들이 나가서 칼은 아니죠. 총으로 막 대포로 싸우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정보전 같은 것을 하고 하면서 무기 같은 것 있잖아요. 재래식 무기 같은 것을 필요 없게 하는, 그렇게 하면서 그럼 그 재래식 무기를 다 그냥 때려 부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도네이션을 하는 거예요. 도시에 있는 경찰 이런 곳에. 그래서 이제 경찰들이 무기화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 국방부에서 갖고 있던 무기라는 것은 국민을 향해서 싸우는 무기가 아니라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할 때 필요한 무기였는데 그런 무기가 이제 필요 없어졌으니까 재래식. 그걸 경찰로 돌리는데 경찰의 고유 업무는 국민, 주민, 시민과 그 무기로 싸우는 게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먼저 지켜주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당시에 했었던 얘기고요. 그렇지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또 카멜라 해리스가 검사나 또 캘리포니아주의 검찰총장을 할 때 어떤 때는 흑인 범죄자에게 너무 가혹했고 어떤 때는 또 범죄자를 기소하지도 않고 뭐 이런 식으로 뭐 가석방하고 했다 해서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하기에 따라서 카멜라 해리스를 이렇게 극좌다. 바이든 못한 거다. 카멜라가 못한 거다.
경찰 개혁도 해야지 된다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허니문을 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뭐든지 또 다 카멜라 해리스는 바이든 대통령은 많은 것을 설명하지 못했는데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고 본인이 누군지를 국민들에게 이제 알려야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네요. 이건 정말 중요한데 DEI라고 해서 이번에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총에 맞았을 때 암살 미수 사건에서도 비밀 경호원이 뭐 여자들이 많았다 해서 이건 완전히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말하자면 능력도 안 되는데 예를 들어 어퍼머티브 비슷하게 해서 여자들을 고용을 했다. 중요한 일에 이런 거예요. 카멜라 해리스도 DEI로 고용된 것이라고 마구 비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캘리포니아 주민을 이건 다 적으로 하는 거예요. 캘리포니아 주민이 샌프란시스코 주민이 그를 검사로 선출을 했고 2004년이었습니다. 2010년도 선거에서는 검찰총장 캘리포니아주의 법무장관으로 주민들이 뽑았어요. 거기다가 2014년도에 재선까지 됐잖아요. 2017년도에 주민들이 연방 상원 의원으로 뽑았는데 주민들이 어퍼머티브 액션으로 카멜라 해리스를 검사, 검찰총장, 연방상원, 부통령으로 뽑았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실패할 것 같아요. 이렇게 DEI, 게다가 대고 여성까지 묶어서 이렇게 하면은 유권자들에게 대단한 그 모욕이 되는 거죠. 아무튼 시사 만평 보시겠습니다. 오, 딱 맞게 잘 그렸네요. 대통령이라는 신발에 남자들만 쭉 신던 신발에 카멜라 해리스의 힐이 들어갔어요. 딱 맞잖아요. 완전히. 미국 시사만평가가 아니라 몬트리올에서 활동하는 아이슬린이라는 시사만평가가 그린 건데요. 야, 딱 맞게 그렸다는 게 이 포인트네요. 이 시사만평에.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 나이스하게 안 할 거야 하고 이제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막으려면 카멜라 해리스가 우선 정책에서 특히 이제 낙태 같은 것 유리한 거니까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 같은 것 또한 좀 실용적으로 좌파 이쪽에서 조금 실용적으로 하고 무엇보다도 지금 트럼프도 그렇고 카멜라 해리스도 그렇고 어제 그 뉴욕타임스의 지적에 따르면 스윙 스테이트 유권자들은 뭐 낙태 문제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이런 것들보다는 경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지갑 문제, 실용적인 이런 것에 이제 굉장히 중점을 좀 둬야지 될 것 같고요. 흑인과 라틴계 계속 안고 가야지 되는 것 있고 아무튼 인종과 성별을 규정하는 것은 이번 그 선거에서는 그다지 현명한 그 카멜라 해리스에 대한 공격은 아닐 것이다 하는 얘기들이 좀 중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멜라 해리스도 마찬가지고 나 검사고 너 범죄자지? 하고 딱 1대1로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낙관적으로 가면서 실용적인 돈지갑 관련된 그런 거. 그리고 이제 통치 파트너가 누가 되느냐가 공화당이 지금 카멜라 해리스를 굉장히 급진적인 좌파로 몰고 가고 있으니까 중도 성향의 사람을 선택하면 좋겠죠. 그러려면은 예를 들어 펜실베니아의 조시 샤피로라는 주지사 같은 사람 연설도 좌중을 압도하고 공화당에서도 이 사람 지지하니까요. 스윙 스테이트인 역시 마크 켈리 애리조나주의 상원 의원 아니면 레드 스테이트인 켄터키의 앤디 비슈어 주지사. 앤디 비슈어 주지사는 요즘 JD 벤스 공화당 부통령 후보를 비난하고 서로 설전이 오고 가던데 왜냐하면 켄터키하고 오하이오주가 붙어 있는데 이 JD 벤스가 항상 아팔라치안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 켄터키 그 강가에서 멱 감고 뭐 친구들이 또 그럼 켄터키 거기에 못된 아이들이 그 강물로 집어넣고 하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JD 벤스가 가족들이 와서 구해주고 하는 막 이런 장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켄터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로 근데 이 켄터키의 앤디 비슈어라는 46살밖에 안 됐어요. 2선이고 젊은 주지사는 JD 벤스는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말만 저러지 실리콘밸리 그쪽에 붙어 있는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사람이거든요. 레드 스테이트에서 블루 주지사로 재선됐고 트럼프가 바이든에게 26%로 이겼을 때 이 사람은 3분의 2의 득표율로 그 레드 스테이트에서 당선됐습니다. 이런 사람을 한다던가 뭐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실용적인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는 로이 쿠퍼
주지사를 한다던가 퍼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밖에도 몇몇 사람이 있는데 아무튼 부통령 후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리하여 해리스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서로 허니문을 어떻게 하면 계속 가져가는가. 11월 달 허니문을 계속 가져간 사람이 버락 오바마입니다. 11월 달까지 처음에 호프. 지금 카멜라 해리스도 비슷해요. 사람들이 바이든에게서 보지 못했던 호프를 보는 겁니다. 또 하나 오바마의 체인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아주 어둡고 복수한다, 내가 되면 하루에 다 돼, 이런 그냥 말 비슷한 그런 것에서 뭔가 좀 이렇게 컨텐츠가 있는 것을 내놓는, 좀 어른스러워 보이는, 누구를 막 별명을 지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세대갈이다, 뭐 말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미쳤어, 빈대처럼 미쳤어,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그런 것에서 이제 너무 지겨우니까 체인지를 끝까지 11월 달까지 허니문 기간은 아니어도 가져갈 수 있는지, 그것이 문제로다입니다. 이상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미국 대선에 관해서 브리핑을 해드렸고요. 내일 탑뉴스에서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